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 1교시에는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돼 있죠? 네, 오늘 2교시에서는요. 엠비엔골드 이창원 매니저의 코스닥 3,000포인트 수익 극대화 포트 전략 수업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어지는 2교시에서는 정희훈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의 All About SpaceX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또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이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은요, 엠비엔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 해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또다시 출연을 네. 해주시게 됐는데 간략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시장 너무나 좋죠. 맞아요. 최근에 제가 코스닥 3,000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머니클래스를 통해서 과연 코스닥이 3,000이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머니클래스 시장 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수업 주제까지 공개를 네. 해주셨습니다. 올 봄에 또 신나는 벚꽃놀이를 하기 위한 이제 코스닥 3,000p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트 전략 저희 이 시간에 세세하게 지금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촬영일이 1월 말이죠. 1월 28일인데 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은 모두 새로운 역사를 써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5,100선 그리고 네. 코스닥은 1,100선까지 돌파를 네. 한 상황인데 맞아요.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주식 시장에 몸담은 지 이제 23년 차고요. 그리고 네. 매일경제에서 현재 1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3년이나 되셨어요? 네, 지금 매일경제 들어온 지 13년 됐어요. 와.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 몸담은 23년까지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지금만큼 좋은 시장이 없어요, 사실은. 역대급이군요. 네, 그만큼 좋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이제 뭐 1년, 2년 뭐 더 갈 수도 물론 있지만 네. 다시 돌아오는 때까지는 뭐 30년이 걸릴지 뭐 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시장이 좋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다만 우리가 코스피가 5천 갈 때 모두가 다 돈을 번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를 놓쳤다면 네. 코스닥에서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오늘 머니클래스 주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네. 5,000p 지금 천스닥을 1월 말 기준으로 1월 네. 28일 기준으로 지금 연일 신고점을 찍으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오늘은 좀 천스닥,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텐데 네. 4년 만에 저희가 다시 만났어요. 지금 2022년 이후로 4년 만에 천스닥의 세계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지수를 계속해서 또 올려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맞습니다. 목표치를 지금 올려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해요. 다시 돌아온 천스닥 세계 여기서 어떤 것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주제 딱 코스닥 3,000포인트로 잡았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 지금 자리에서 3,000을 간다고 하면 지수가 곱하기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수만큼만 해도 계좌가 3배가 돼야 되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최소 5배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네.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중심으로 지금 이제 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스닥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 코스닥은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로봇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이제 글로벌 시장보다는 정책 모멘텀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정부가 3천을 민다 그러면 거기 그렇게 믿고 진행하는 게 맞아요. 증시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정부 정책과 반하지 마라. 네, 그래서 단순히 뭐 지금 정부가 너무 지수를 높게 본 거 아니냐. 나는 못 믿는다 해서 인버스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제일 바보 같고 정말 위험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코스피 5천 갈 동안 깡통 계좌 되게 많이 생겼는데 인버스 사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맞아요. 왜냐면 이제 뭐 길에 나가면은 다 상가 공실이고 다 사람들 어렵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게 지수가 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냥 그 작은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은 시장은 돈으로 올리고 이제 정책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4년 만에 지금 천선을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상승 기류에 이제 본격적으로 탑승을 했고 지금 이제 코스닥은 여러분들 코스피는 외국인 중심으로 올랐다면 네. 코스닥은 기관 중심으로 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또 정부 자금을 받은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넣으면서 거기에 이제 개인의 유동성이 같이 합쳐지면서 물론 코스닥 3천이라는 게 지수 곱하기 3은 이게 바로 되지는 않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그만큼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3천 가면은 그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좀 텀을 두고 꾸준히 이제 계좌를 불려나간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는 목표치가 확인해 보니까 5,700까지도 나오고 있고 네. 코스닥은 또 1,500까지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치가 나온 상황인데 네네. 지금 메이저님은 장기적으로 중장기 기간에 걸쳐서 충분히 코스닥 3,000피 가능하다. 네. 이 정책적인 것에 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코스닥의 이익 개선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탄력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을 남겨주셨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한동안은 또 코스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였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키 맞추기성으로 코스닥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가 궁금해요. 코스피 주가 흐름 네. 여기서는 좀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네, 한번 이제 여러분들 또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네. 우선은 그 지금 코스닥이 또 단계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화면 자료 한번 준비한 거 보면은 지금 코스닥이 딱 코로나 때 정고점을 지금 넘어갔거든요. 코로나 때 정고점이 1060인데 거기 이제 넘어간 거예요. 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코스닥이 이제야 비로소 코스피와 키 맞추기가 되는 거고 네. 코스피는요 작년에 그 코로나 때 정고점인 3,200포인트를 그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하면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 한 3,250 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는 코로나 때 정고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선 하나 그어놨잖아요. 네. 여기가 지금 이 어디쯤이 지금 코스닥 지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 지금 그 지수 차트 보면은 여기가 이제 단계에 또 많이 올랐으니까 에이 떨어지겠지가 아니라 여기를 돌파해서 코스닥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최소 50에서 100까지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책 모멘텀 기반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코스피 차트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네네. 정말 코스닥이 여전히 룸이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코스피가 키 맞추고 있는 코스닥에 대한 전망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요. 네. 최근에 또 이제 뉴스 기사도 보고 이제 네. 주변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코스닥 레버리지 네. ETF 산 사람도 많고 맞아요. 코스닥 지금, ETF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이제 네. 교육 이수를 해야 돼요. 맞아요. ETF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4,000원 내고 1시간 들으면 되는데 지금 거기가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네, 몰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그거 말고 그 일반 ETF는 교육 안 받아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지금 또 이제 막 사면 추격 매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그랬지만 항상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가는 겁니다. 코스피 그 5,000포인트가 매일매일 하루에 1%씩 오르면서 갔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갔다가 쉬고 갔다 네. 쉬고 이러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눌렸다 가고 하기 때문에 코스닥도 반드시 눌렸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셔야지 또 막 군중 심리로 남들 네. 산다고 막 몰려가지고 사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까지 또 함께 네. 해주셨네요. 지금 코스닥 쪽에 코스닥 이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업종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바이오가 있고 네. 뭐 최근에 또 계속해서 흥행세를 불어넣고 있는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까지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하나씩 업종별로 좀 지금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코스닥 상승의 주역 바이오부터 볼 텐데요. 네네. 이 시총 상위 종목의 바이오가 또 대거 랭크가 돼 있기도 하죠. 맞아요. 몇 주간 저희가 또 머니클래스에서 바이오 특집처럼 뭐 ADC 쪽 비만 치료제 아, 쪽 그래요? 얘기를 쭉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바이오 쪽에 대해서 좀 어떤 기대감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코스닥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봐야 되는 건 맞고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하죠. 네. 그러면은 그 수급을 이제 ABL 바이오나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이오를 타는 건 좋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뭔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장 좋은데 뭐 인벤티지 랩이나 뭐 에임드 바이오 이런 거 오히려 마이너스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이 바이오는 나만 알고 있어. 임상. 나만 대박 날 거야 해서 남들이 모르는 거 본인만 안다고 생각해서 한 종목에 몰빵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네.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귀신같이 내가 몰빵한 종목만 빼고 다 갑니다. CCTV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CCTV는 없지만 그냥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절대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바이오 특히. 그래서 이제 바이오는요. 지금 딱 이제 ABL 바이오, 네, ABL. 네, 그리고 또 리가캠, 그리고 많죠 당연히 지금 그쵸. 이제 뭐 HLB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알테오젠은 이전 상장한다고 하지만 뭐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우량 바이오주들을 좀 골고루 사야 되고 아니면 차라리 바이오 ETF를 이용하는 것도 코스닥 바이오 ETF 따로 있거든요. 네네. 차라리 나는 고르지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거 한번 사도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바이오는 여러분들 또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책 기대감과 함께 시장에 지금 개인들이 요즘에 뱅크런이라고 하죠.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지금 바이오 그 이제 코스닥 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예탁금이 100조 가까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바이오는 수급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다만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크게 수혜를 볼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바이오텍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기술 이전이나 임상 기대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꿈과 희망으로 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야 이제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네. 있는 바이오텍 종목들 위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포트 전략 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저희 네. 우선 다음 업종부터 한번 네네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도 흐름이 너무 네. 좋더라고요. 지금 1월 28일 또 네. 방송을 촬영하는 오늘 제가 또 장전에 매일 전문 남녀에서 그쵸. 네오셉 오늘 했는데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 매일 전문 남녀가 지금 시청률이 폭발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추천하면 폭등하고 있는데 종목들 너무 좋다고 막 소문이 엄청 네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사실 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그 느린 거북이 같은 삼성전자가 3배가 지금 49,900원에서 정확히 기억합니다. 거기서 지금 16만 원 갈 때 반도체 소부장 어떻게 하고 있었죠? 다 바닥 기고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가는 뭡니까? 더러운 세상. 그죠? 막 이제 1등만 기억하는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85만 원 찍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대장주만 가고 그리고 소부장 반도체 그 개인 투자자들 갖고 있는 종목들은 다 맞아요. 같이 안 가고 가려면 좀 같이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요. 네, 너무 이쪽으로만 쏠렸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피눈물 흘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게 또 왜 그러냐면은 코스피 중심의 상승이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한동안은. 그쵸,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제 코스닥 중심의 상승이 나오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코스닥 중심으로 또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비로소 반도체 소부장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셈 오늘 상한가 갔던 거고 YC, 네오셈, 오늘 테스 이런 종목들 오늘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1월 28일 요 시간에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 오늘 또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간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 것도 간다. 네, 반도체 소부장이 이제 진심으로 날아갈 시장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오.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그럼 네. 반도체 소부장을 볼 때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네. 전공정, 후공정.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나눠서 좋게 네. 보시는 쪽이 특별하게 있는지 아니면 좀 주가가 덜 간 종목을 고르는 게 나을지 궁금해요. 아,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오, 제가 네. 지금 너무 이제 약간 매크로적인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디테일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우선은 이제 반도체는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요. HBM이랑 D램입니다. 오. 그래서 H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탑픽으로 YC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HBM3 12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엔비디아 퀄텀과가 좀 쉽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이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HBM4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뭐 당연히 그 SK하이닉스 당연한 거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이크론까지 원래 3강 구도였는데 HBM4가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퀄 테스트 통과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HBM4 그러니까 베라 루빈,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부터는 이제 앞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독식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HBM4부터 이제 6세대거든요. 거기서부터 가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버닝 테스터와 그다음에 네. 웨이퍼 테스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YC는 이거를 이제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지분 투자 11%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YC 가는 거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D램이 진짜 무슨 급등주예요 요즘에. 왜냐하면 D램이 여러분들 지금 1년 전 대비해서 10배가 올랐어요. 와. 네, 그래서 요즘에 뭐 그 NC소프트의 아이온2나 네네. 그 다음에 또 게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게임 회사가 돈 벌어줬다는 얘기 하거든요. 지금 게이머들한테 왜 그런지 아세요? 게임하려고 컴퓨터를 6개월 전, 1년 전에 맞췄는데 지금 그게 컴퓨터 가격이 지금 디램 가격 폭등하면서 비싸진 거죠. 네, 지금 똑같은 스펙으로 맞추려면은 훨씬 더 뭐 100만 원 이상 드니까 게임하려고 맞췄는데 그게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디램 가격 급등하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또 이 방송 녹화는 1월 28일 날 지금 네오셈을 했던 것도 이제 디램 가격 급등했다는 반사이익 수혜주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뭐 PC나 이제 노트북, 스마트폰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빅테크들 여러분들 애플이나 빅테크 회사들 지금 디램 구매하는 직원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와서 지금 합숙하고 있어요. 제발 좀 그래요? 주세요. 디램 제발 좀 주세요. 예. 왜냐면 지금 빨리 받아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세워야 되는데 그쵸.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슈퍼 의리됐다니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당연히 지금 디램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2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엄청난 수혜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HBM이랑 디램이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낸드 플랫이랑 이제 디램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소부자 안에서도 구체적인 카테고리를 매니저님이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다음 업종들 두 가지는 좀 간략하게 체크를 해볼 텐데 네네네. 사실 코스닥 요즘의 상승에 로봇주를 빼둘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자동차도 로봇의 모멘텀을 네. 받아가면서 잘 가잖아요. 맞습니다. 로봇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매일 전문 남녀에서 마찬가지로 네. 지금 로봇주들 바닥에 산 것들이 뭐 400%, 그러니까요. 300%, 네. 정말 말도 안 돼,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근데 로봇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근데 물론 400%짜리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아니라 네.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이제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지금 로봇으로 피벗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앨런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로봇이 생산이 시작되는데, 일단은 지금 대량 생산하는 것들은 스마트 팩토리로 들어가고요. 2027년부터 소비자용 로봇이 판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직 로봇은 시작도 안 했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기 복제가 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봇이 로봇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기 복제를 통해서 로봇은 인구보다 많아질 겁니다. 로봇을 많이 갖고 있는 어머. 나라가 바로 이제 강국이 되는 거예요.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100만인데 로봇 한 10억 대 있어요. 만약에 전쟁 나면 로봇한테 총 쥐어주면 어떻게 돼요? 다 10억 명 군인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로봇을 많이 보유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은 뭐 정말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안에서도 로봇의 30~40%를 차지하는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또 로봇 파운드리, 현대차가 만드는 생태계 안에서 이제 로봇 파운드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봐야 됩니다. 와, 로봇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시네요. 여전히 바닥을 기어다니는 종목들이 있다고 있어요, 하셨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2차 전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도 시세가 뭐 나름 괜찮죠, 좋죠. 네, 시대 나름이 아니라 엄청난 폭등을 좋죠.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는 전기차가 아니라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두 개. AI 데이터 센터와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 여기 키워드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거 아니면은 안 가는 거고요. 이제 정확하게 그래서 양극재와 그다음에 황화리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대주전자재로, 삼성 SDI,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정확하게 이제 휴머노이드와 AI 데이터 센터 향 2차 전지 수요가 늘면서 거기에 똑같은 영업이익이라도 멀티플이 더해지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르네상스는 이런 AI와 그다음에 로봇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1월 네. 28일 기준으로 네. 급등한 종목들 많더라고요. 네, 2차 맞습니다. 전지도 근데 여전히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당연히 저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그래요? 저는 AI 데이터 센터와 휴머노이드로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 고점 찍었던 그 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저 그럼 궁금한 게 이 네. 포트 전략을 세울 때 네. 그러면 바이오 안에서 그 코스닥의 가장 비중이 큰 게 바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바이오를 좀 바스켓 전략으로 취할지 아니면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네. 소부장 다 같이 담아볼지. 저는 똑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은 결국은 지금은 물론 전체 코스닥에서 바이오 비중이 크지만은 네. 그러니까 하지만 다른 쪽이 성장하면서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절대 몰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단타를 해도 안 되는 게 하루는 바이오 오르고 하루는 로봇 오르고 이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로봇이 오르면 증권 방송이나 이런 내내 로봇 맞아요. 얘기하면 이거 아닌가? 그럼 오늘 이걸 가야지. 그리고 귀신같이 안 가는 거 손절하고 또 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내가 되면 판 게 오르죠. 네, 내일 되면 바로 바뀌어 네, 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흔히 말해서 두더지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옮겨 다니면 안 되고 오히려 수수료와 세금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확하게 포트 구성해서 네. 지수 3천 갈 때 그대로 그거를 온전히 내 계좌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네. 투자분들이 큰 도움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매크로적인 이야기 그리고 업종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종목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워낙에 또 수익률이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종목 궁금하신 분들 어디로 가면 될지 경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은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이창원 주식밴드 검색하시면 네. 이미 매일경제에서 최다 인원을 보유 중입니다. 2만 명 가까이 네이버 밴드에 오셔서 지금 도움을 받고 계시고요. 또한 월수금 오후 4시에 공개 방송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시각각 투자에 참고해야 될 정보들을 보기 쉽게 올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수업 시간에도 좋은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가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는 역대급 규모의 IPO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스페이스 X의 IPO죠. 계속해서 좀 기다려왔고 올해가 좀 변곡점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X는 대체 어떤 회사인지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생님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 우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우주 항공 섹터에서 정말 손꼽히는 애널리스트세요.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우주항공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의훈 애널리스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에서는 진짜 다 알려주시나요?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시간적으로 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참 낱낱하게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스페이스 X가 상장한다라고 하는데 이 상장 전부터 참 이슈들도 많고 소식들도 많아요. 이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한 사상 초유의 규모의 IPO라고는 하는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스페이스X 상장 관련된 가능성 보도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시장에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장에서 관측하고 있는 규모는 약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 정도를 관측을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뜬구름 잡는 금액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좀 먼 나라의 네. 돈 금액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페이스X라는 기업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기업 정도로는 알고 계신데 네. 정확하게 어떤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수익, 어떤 사업 부문에서 얼마나 수익을 버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All About SpaceX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좀 그런 사업 부문을 뜯어보고 그리고 각 사업 부문에서 추정되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매출액도 같이 한번 보는 그런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칠판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크게는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로켓이 있고 밑에 합계가 있었으니까 네. 두 개, 크게는 맞습니다. 두 개.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네. 먼저 로켓 사업 부문이 있을 것 같아요. 로켓 사업 부문은 먼저 로켓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로켓. 로켓은 좀 말로 들으면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쉽게 네. 말해서 자동차, 배, 비행기랑 똑같습니다. 어. 우리가 되게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네.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어. 그래서 그 운송 수단이 바로 로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로켓으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우주로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로켓을 발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운송 수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말 그대로 로켓 배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로켓 배송이요. 이거는 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로켓 배송을 해준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로켓 발사 횟수에 따라서 수익이 이제 창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이제 로켓 발사 부문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부문은 많이들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스타링크 사업 부문이에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는 보셨죠? 네. 스타링크 사업 부문은 쉽게 말해서 통신 사업입니다. 우리가 국내에서는 SK텔레콤, KT, LG 같은 통신 3사들을 통해서 통신료를 지불하잖아요. 네. 스타링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스타링크의 차이점은 첫 번째가 통신 서비스를 주는 방식이 기존에 있는 지상망이 아니라 네. 위성을 통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국내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만 타겟을 하잖아요. 네. 그 각 국가별로 이제 아무래도 통신사들이 있다 보니까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이라고 하는 스타링크는 전 세계 글로벌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타겟하는 시장이라든지 범위가 굉장히 상당히 넓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수익 구조 자체도 가입자 수 곱하기 월 요금 곱하기 12개월이 되겠죠. 네, 그 정도로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이렇게나 크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넘어왔는데요. 아직 상장을 안 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이 기업 가치를 산정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보통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가장 흔하게 이제 비교하는 방식은 같은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를 많이 해요.
같이 로켓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그렇죠. 이제 피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유사한 사업을 가진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 기업들의 실적과 현재의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대체적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는 피어 밸류에이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왜 왜요?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스페이스X만큼 순수 우주 기업으로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순수 기업이 아닌 기업 중에는 있냐?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보통 우주 산업을 하면 퓨어한 우주 기업들을 생각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방산 기업들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사와 이제 협업하는 기업들을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럭히드 마틴이라든지 노스롭 그루먼이라든지 아니면 보잉과 같은 그러니까 기존의 항공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방산을 하는 기업들과 같이 하는 이제 우주 산업을 하나의 사업 부문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전 동일한 비교 잣대를 들이밀기는 힘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참고한 기업은 로켓랩이라고 하는 우주 발사 기업을 참고를 했어요. 통신 쪽은 참고 안 하셨어요? 통신 쪽까지 같이 하는 기업은 또 없어요. 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통신 쪽만 하는 기업도 있고 네. 저궤도 이송 통신만 하는 기업도 있고 로켓 쪽만 같이 하는 기업이 있는데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는 발사할 수 있는 로켓 기술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유사한 기업인 로켓랩을 피어 밸류에이션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미장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있는 종목일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로켓랩이라는 이 같은 업종, 직군 안에 있는 종목들과 함께 비교를 해서 선정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럼 스페이스X로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서서 저희 오프닝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이 처음 입에 올랐을 때 얘가 또 막 그냥 저희 할게요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처음 대두가 됐을 때 시장의 반응이 좀 궁금하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규모 IPO 시작은 좀 어땠나요? 시작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먼저 나왔었어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처음에 저는 그 보도를 접하고 거짓말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요?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최근 몇 년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을 계속해서 일축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를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최근 이제 보도가 난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어떤 X의 게시글을 인용을 하면서 정확하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기면서 가능성이 확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원래는 회사 측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도 아니었군요. 네, 맞습니다. 보도가 나왔었는데 아닐 거라고 할 거야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그걸 모두 깨고 네. 괜찮다, 정확하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 CEO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네.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네. 기존에는 안 할 것 같이 얘기를 하다가 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을까? 전 두 가지 정도를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최근에 산정한 그래프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2023년까지만 해도 펀딩을 받으면서 펀딩 밸류에이션 가치를 기업 가치 선정을 받았는데 네. 2023년부터는 펀딩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주를 통해서만 이제 그러니까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고 그 주식 거래가 가는 와중에 기업 가치 산정된 걸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포브스 선정 지금 전 세계 부자 1등이거든요. 그런데 자산이 7,800억 달러입니다. 7,800억 달러요? 네. 그것도 진짜 가늠이 안 가는 숫자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곧 조만장자가 될 수 있어요. 조만장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백만장자도 아니고 억만장자도 아니고 조만장자 계열의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네. 뭐 물론 혹자들은 일론 머스크는 돈에 관심이 없어라고는 하지만 네. 아시죠? 이게 돈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사실 그럼요. 제일 많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스페이스X의 이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받는 것 또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스페이스X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해요? 네,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지만 네. 더 많이 필요해요.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우주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사업도 그렇고 네.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화될 달 탐사도 그렇고 그래서 화성 탐사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스페이스X가 앞으로 투입되어야 될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일론 머스크는 상장에 되게 부정적인 이유였던 이유 중 하나가 네. 나는 화성에 가고 싶은데 그렇죠. 테라포밍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상장을 하게 되면 주주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화성에 가는 게 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주주들은 또 쉽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반대를 해왔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좀 바뀐 게 아닌가라고 감히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한 일론 머스크 CEO의 좀 심경의 변화라고 할까요? 네. 이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요. 네. 저희 그 얘기가 진짜 나오고 있잖아요. 우주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거기에서 핵융합 기술로 이렇게 해서 네. 전력을 갖고 오자. 네. 이거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과거에 모 방송에 나가서 네. 화성에서 사람이 살긴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코멘트를 했다가 이제 너가 뭘 아냐? 너 같은 범부가 이런 일론 머스크 형님의 그런 큰 뜻을 뜻을 아느냐? 감히 어떻게 아냐라고 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출하냐면 네. 물론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숙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숙제들.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네. 물론 해결하시겠죠. 근데 제가 감히 숙제들을 제기해 보자면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냉각 문제예요. 냉각. 네. 우주에 있으면 우주가 굉장히 추운 공간이니까 네. 빠르게 식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 우주 공간에는 빠르게 식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나 공기가 없어요. 또 잘 식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춥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뭔가가 식는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공기가 우리의 그 체온이나 열을 뺏어가서 네. 대류 현상이라고 하죠. 뺏어가서 이제 식는 건데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대류 현상이나 전도 형태로는 열이 이제 발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사라는 형태로만 이게 열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복사라는 형태는 열이 식히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주로 갔을 때도 이 냉각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가 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방사능이라든지 태양 플레어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도 있고 베넬랜드라고 하는 이제 자기장이 있어서 그런 방사능이라든지 태양 플레어 같은 문제로부터 좀 되게 자유로운데 네. 우주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문제가 쉽게 고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우주까지 가서 이거를 어렵죠. 고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숙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가 우주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표 하나를 보고 분석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페이스 X에 대한 기업 가치가 좀 놀라울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CEO도 좀 생각을 바꾼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그래프가 하나 있네요. 스페이스 X 펀딩 금액 그리고 기업 가치 추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진짜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쫙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23년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펀딩을 안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들고 있는 주식들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우주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스페이스X 기업의 주식을 갖고 싶은 니즈는 많아진 거예요. 근데 신주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거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네. 테슬라가 아니라 스페이스X가 됐어요. 진짜요?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생각을 바꾼 거겠군요. 아무래도 욕심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자연스러운 흐름이네요. 네, 돈이 맞습니다. 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네.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 추이도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그럼 IPO라는 키워드를 조금 넘어가서 요 질문도 드려볼게요. 네. 스페이스 X의 IPO가 역대급 규모다라는 건 저희도 말을 많이 했고 시장에서도 참 많이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규모인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의 역대급 규모는 뭐였고 어느 정도였을까가 좀 궁금해져요. 이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전의 사례는 뭔지도 한번 풀어주시면요.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지금 현재 상장하게 될 경우에 기대되는 조달 자금이 약 300억 달러이거든요. 그래서 300억 달러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전에 종전 최고 기록이 사우디 아람코. 아람코였어요. 290억 달러.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보다 더 큰 대여가 역사상 최대 대여가 이번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되게 좀 러프하게 생각해서 1조에서 1.5조 달러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1조 달러라 1.5조 달러도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렇죠. 0.5조 달러라고 표시만 해서 그렇지 얼마나 큰 금액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남아있는 이벤트들 스타쉽 개발이라든지 아르테미스 발사 이런 또 우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또 한 몸에 관심을 받게 될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그런 예측치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페이스
스페이스X 주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점점 이 기대감도 커지고 기업 가치도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에 국내 관련주들도 굉장히 들썩들썩했잖아요. 저희가 관련주들로 좀 깊게 들어가 보기 전에 ETF에 대한 자료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보고 갈게요. ETF의 추이는 이 기대감이 꿈틀꿈틀할 때 좀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단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우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같이 오르고 있어요. 미국, 중국, 유럽, 국내 할 것 없이 일본도 같이 오르고 있고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 상장 보도가 이루어진 12월 5일을 기점으로 주가 상승폭이 꽤 가파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국내 관련된 기업들이 뭔가 스페이스X와 연관이 있어서 오르는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적을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움직였던 종목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맞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어서 좀 움직인 맞습니다. 종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르는 게 합당한 거야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는 우주 기업 중에 대장이 없었어요. 상장 시장에서. 우리나라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요. 글로벌적으로? 스페이스X가 대장 기업이었는데 비상장 기업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받는 밸류에이션이 확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우주 기업들이 리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요걸 반사해서 그쵸. 평가하게 되는. 스페이스X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았는데 각국에 있는 기업들은 우주 기업에 이제 속해 있으면서 너무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네. 혹은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방산에 묻어진 어떻게 보면 방산의 어떤 신사업 부문으로서 하나의 테마성인 성격이 강했는데 네. 스페이스X가 이제 이끌고 나가게 되면 이게 섹터로 산업으로 하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에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자금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고 네. 이것은 뭐 크게 관련 없기 때문에 좀 거품이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다시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칠판에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CG가 쭉 나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종목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 하는 종목도 있을까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라던가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왜 이런 말씀을 그쵸. 드리냐면 네. 저희가 자동차 관련된 섹터 기업들도 보면 완성차 업체가 있고 2차 전지 업체가 있고 타이어 업체가 있고 부품 업체가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산업 안에서도 그 밸류 체인을 뜯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고 각각가 다른 이제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고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하.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 뭐 스페이스X와 관련된 기업들, 네. 스페이스X 관련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다른 우주 관련 기업된 뭐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아마존과 관련된 그런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하. 스타링크와 관련된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매출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맞네요. 또 사업 부문이 두 개가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나눠서 보셔야 돼요. 아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더 방산 쪽에 관심이 많고 방산 쪽이 더 많이 뜰 것 같고 이러면 예를 들면 감시 정찰 위성을 제작하는 네. 세트레가이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혹은 내가 스페이스X와 좀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니즈가 크다라고 하면 스피어나 HVM 같은 관련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고 여기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면 인텔리안테크 같은 종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페이스X로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사업 부문에 있어서의 특징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앞서서도 살짝 다뤄봤습니다.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는 로켓 그리고 통신이 있었는데 이 로켓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뭘까요? 다른 기업들과 좀 다르다라고 하면 좀 퓨어한 로켓 사업이다? 지난해 스페이스X가 로켓을 몇 번 발사했냐면 네. 165번 발사했어요. 저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요. 몇 차 발사 네. 실패 또 한다. 몇 차 발사 그거 실패. 말고 오. 성공한 게 더 많아요. 진짜요? 그게 165번이에요. 그러니까- 타율이 좋은데요? 네, 타율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개발 중인 로켓이 몇 차 발사를 아마 보셨을 거고 네. 그건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이에요. 네. 차세대 로켓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이미 상용화된 로켓이 있어요. 그 로켓이 165번이나 발사가 된 거예요. 지난해 한 해 동안. 한 해 동안요? 그러면 1년에 52주니까 네. 거의 일주일에 3번씩 발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발사를 안 했으면 어제 발사를 했을 거고 내일 발사를 할 거예요. 3일 안에 한 번 했다. 네, 그만큼 자주 로켓을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X의 가장 사업 부문 중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죠. 로켓 배송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 그 165번에 대한 발사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버는 거죠.
돈이 되네요, 진짜. 그러면 스페이스X가 어떠한 강점이 있길래 로켓 사업 부문에서 이 정도의 상업적인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었냐면 네. 바로 재사용 로켓이라는 것에 있어요. 아, 뿌리고 회수하는 건가요? 네, 원래는 로켓은 일회용 로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목적지까지 배달이 되면 그 로켓은 버려졌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2015년에 처음 랜딩에 성공해서 2017년에 처음 재활용한,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번에 또 이거를 회수를 해서 다음번 발사할 때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로켓을 만드는 제작 비용 단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싼 가격에 로켓 서비스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고 상업용 발사 시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헤리티지가 굉장히 스페이스X에게 가장 큰 헤리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언급해 주셨던 내용 속에 들어있는 스타쉽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또 스타쉽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를 알려면 옛날의 로켓들과 좀 비교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스타쉽 대 SLS 그리고 세턴 V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왜 스타쉽이 이렇게 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요? 우선 인류 역사상 기존에는 가장 강력한 로켓이 말씀해 주셨던 세턴5예요. 세턴5가 혹시 어디 쓰였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아폴로 프로젝트, 달에 갔던 로켓입니다. 아, 그래서 1969년에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잖아요. 네. 거기에서 쓰였던 로켓이 바로 세턴5라는 로켓이에요. 아하. 그게 최근까지도 가장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로켓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달에 60년 만에 한 번 더 가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에 사용되는 로켓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SLS라고 하는 로켓이고요. 네. 두 번째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입니다. 그래서 이 두 로켓 모두 달에 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 큰 사이즈, 엄청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이들보다 더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얘도 재사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기술력에 엄청난 힘인데 재사용까지 하다 보니까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로켓에 대해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스타링크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가입자가 벌써 8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 잘 되는 건지 스타링크의 특징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가입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900만을 돌파했거든요. 또 넘어섰군요. 근데 지난해 연초에 가입자가 450만 수준이었어요. 2배가 오르고 끝났네요. 1년에 2배가 올랐죠. 아. 왜 이렇게 오를 수 있었냐면 스타링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다. 통신 속도가 빨라요. 기존에 있는 위성통신 아마 못 하실 텐데 예전에 위성 DMB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나죠. 이렇게 안테나 뽑아가지고 맞습니다. TV 봤던. 그 위성 DMB가 이제 멀리 있던 위성으로부터 통신을 받는 건데 네. 그거는 통신 퀄리티가 되게 낮았어요. TV 수신밖에 못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쓴다라고 하면 유튜브도 봐야 되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네. 지금 기존의 위성 통신은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궤도 위성 통신이라고 하는 스타링크는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상 통신이 좀 약했던 나라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좋은 찬스인 거죠. 그게 서비스가 좋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얘는 글로벌 사업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를 모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국가의 허가를 받는 동안의 시간을 좀 소요는 되긴 하겠지만 허가를 받고 났을 때는 이용자를 한 번에 팍팍 이렇게 모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 너무 내용이 재밌는데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국내에서의 스타링크 사용처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게 국내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어떤 케이스에서 좀 사용이 되고 있는지 실생활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난달부터 이제 서비스가 사용이 가능한데 네. B2C 일반 이용자들은 이용 수요가 거의 없을 거예요. 비싸서요? 뭐 비용은 비슷한데 우리나라 통신 대비해서는 통신 퀄리티가 좀 안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동 통신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안테나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2C 쪽으로 힘들고 저는 B2B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배나 비행기가 될 수 있어요. 저희 비행기 탈 때 못 하잖아요. 맞아요. 비행기 모드 켜야 되잖아요. 이젠 저궤도 위성 통신을 통해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오.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머니클래스도 볼 수 있습니다. 어머. 그래서 그런 부분들 B2B 시장에서의 서비스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행기에서도 머니클래스 볼 수 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입점도 있네요. 저희 스타링크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럼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입니다. 관련주를 공략해 보고 싶다. 지금 현 시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전략을 좀 짜보는 게 가장 유효할까요?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관련주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 중에서는
로켓랩이라고 하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로켓랩 자체는 스페이스X와 굉장히 유사한 로켓 발사를 통한 수익 구조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사업적 유사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통신과 관련된 부분을 미국 쪽에서 보시고 싶으신 분은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고 오. 마찬가지로 저궤도 이송 통신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에선 스페이스X 관련주라고 딱 칭하기는 힘들지만 관련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스피어나 HVM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서 우주 산업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각각의 사업 부문별로 다 좀 각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네. 앞으로 우주항공이 또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으니까요. 스페이스X의 IPO 이후에 우주항공에 대한 어떤 변화가 들려오는지도 함께 머니클래스와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특히나 시간이 좀 모자란 수업이어서 너무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정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 모시고 선생님과 뜻깊은 수업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한번 마쳐볼게요.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